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같은 물이라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지만 젖소가 먹으면 유유가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영양을 공급하는 젖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 태도에 달려 있어요. 똑같은 강의를 듣고도 저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한 분은 괜히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영양분을, 자양분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어제 고흥에서 그 낭보가 하나 들려왔죠? 뉴스를 보신 분 무슨 낭보가 들려왔어요? 통 뉴스도 안 보시는구만. 이게 우리 기술로 75톤 액체 연료를 장착한 로켓이 발사 성공했죠. 굉장한 성공입니다. 세계 7번째라고 그러니까 이 기술을 가진 국가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그리고 한국. 이제 일반적으로 그 우주 기술 자립 또는 우주 자립 그 권을 가지려면 세 개의 요소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 세 개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주 자주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선 자기 땅에 발사장이 있어야 돼. 우리 있죠? 고흥 나루도에 만들었죠. 거기다 만든 이유는 그 하늘에 구름이 1년에 가장 적게 낀답니다. 그래야 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구름이 끼었으면 이게 어디로 날아간지 어떻게 알아 지금. 그래서 그거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거 거기다가 영천에서 오신 분, 경상북도 거기 보현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망원경 우리나라 천문대가 있어요. 천문대 굉장히 큰 산인데 지금은 못 올라가. 옛날에 올라가 봤거든요. 거기 대구에 살 때. 근데 보현산이 엄청나게 큰 산인데 거기에 절이 없어. 절이 없는 이유가 뭐일까요, 어르신? 보현산이 굉장히 큰 산인데 그 절이 없어. 그 산에 물이 없어. 물이 있어야 절. 그 말은 거기에 1년에 비가 가장 적게 내려. 그러니까 거기에 천문대를 놔둔 거예요. 무슨 구름이 끼면 별을 어떻게 봐 거기서. 그렇죠? 그래 그게 천문대가 있어요. 우리나라. 또 영천에서 오신 분? 영천에 뭐가 있어요 또? 그게 탄약창이 있어요. 탄약창. 군 탄약창이 있어요. 탄약은 습해지면은 불발타이 많이 나. 그게 가장 건조한 지역이니까 군 탄약창이 영천에 가 있다고요. 아무렇게나 그냥 막 창고 지어서 재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거기다 탄약창을 만들었느냐? 일본이 만들었어요. 일본이. 그 정도 일본은. 아무튼 우리 발사장이 있죠. 두 번째는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통신위성, 그다음에 자원탐사위성 만들죠. 또 기후탐사위성, 우리 기술로 위성 만들어요. 인공위성을 만들어야 돼.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쌓아 올릴 수 있는 로켓이 있어야 돼. 로켓. 근데 우리는 우리 기지가 있고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주 궤도에 못 쌓아 올려. 왜? 로켓이 없어. 로켓이. 작년에 러시아 기술 가지고 한번 쌓아 올렸죠. 어떤 나라도 그 기술을 주지 않아. 너무 고급 기술이라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근데 우리가 만드는데 드디어 성공했죠. 그런데 로켓으로 쏴 올린다는 것은 뭐예요? 땅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 바로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땅을 박차고 고소득 월천대, 오천대기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가짜로 올라가면 어떻게? 올라가다가 떨어지죠.
그게 히랍신화에 나와요. 가짜 날개를 달고 올라가다가 너무 높이 올라가서 태양열에 가짜 날개가 녹아서 바다에 떨어져 죽었다, 그게 있어요. 가짜 날개를 달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인공위성 75톤 액체 엔진으로 쏴 올리는데, 우리 아가씨, 젊은 아가씨가 이거 앞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돈이 1억 원? 1조 9,600억. 1조 9,600억이 들어간다.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서는 로켓이 땅을 박차고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2020년, 앞으로 2020년에 다시 해야 돼. 지금 로켓 하나, 75톤 로켓을 쏴 올렸죠. 이제 그때는 로켓 5개를 한꺼번에 거기서 쏴 올려야 돼. 이제 쏴 올려. 그 다음에는 그게 성공하면은 거기에 인공위성을 장착해서 쏴 올려서 지구 궤도로 올리려고 그래. 뭐 때문에 그거야? 뭐 때문에? 지금 뭐 때문에 하는 거야? 그 1조 9,600억 주면 좋겠죠. 뭐 때문에 하는 거냐고, 뭐 때문에. 세계 각국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근데 그걸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 로켓을 가진 나라가 7개밖에 없어. 거기에 그 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각국이 자기들 인공위성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 있는 국가가 많아. 그런데 로켓 기술이 없는 거예요. 로켓 기술이. 로켓을 쏘아 올려야 돼. 그러니까 지구 궤도, 땅을 박차고 올라가서 지구 궤도에서 유유하게 지구를 선회하려면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2020년까지 예산이 1조 9,600억이야. 그럼 그 뒤로 다시 또 해야 돼. 그 뒤로 다시 하려면 어때요? 또 수조가 예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서는 하늘을 박차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월천댁 또는 오천댁, 1억댁이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되더라. 천만의 말씀 안 돼요. 되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때려박아.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런 겁니다. 자, 우리 박항률 회장님 강의 들으니까 다 부자 됐을 것 같죠? 그분이 강의하는데도 흥분을 잘해. 흥분해가지고 사람 말이야. 완전히 그냥 제정신을 빼버려, 그냥.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거든, 제정신을 빼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돼. 땅을 딛고. 그러려면은 아주 멋진 음악을 하나 듣는 게 좋습니다. 자, 올라오세요. 자, 피아노 최재은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바이올린 곽영아 샤론, 플룻 우리 예미정 샤론, 그 다음에 소프라노 송경 본부장, 그리고 최연수 팀장, 그리고 박병환 총장입니다. 들으실 노래는 아름다운 사람.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래요. 요 김민기라는 분이 작곡을 한 건데 이번에 문화훈장 받았죠. 너무 아름다운 곡들, 즉 대중의 정서를 순화하는 곡을 많이 작곡한 분이에요. 그래서 문화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아마 이 곡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침 이슬은 잘 아시죠? 예, 아침 이슬을 필두로 해서 엄청나게 내 나라 너게래 등 엄청나게 많은 곡을 작곡을 하고 지금은 연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문화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상록수란 노래도 아시죠? 예. 근데 한때는 김민기가 작곡한 모든 노래는 금지가 됐어요. 우리나라 그런 때도 있었어요. 역사 속으로 흘러갔죠. 모든 노래는 금지.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데모하면서 너무 많이 불러. 데모하면서. 그러니까 금지시켜버렸어. 아무튼 자,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하십시오. 돈이나 직급을 중심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사람을 얻으면 돈도 얻고 직급도 얻어요. 사람을 잃으면 다 잃어요. 다 잃어요. 제주도에서 오신 분 혹시 옛날에 김만덕 아시죠? 김만덕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CEO 아시죠? 예. 원래 제주도는 거기가 옛날부터 귀향 가는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일단 가면은 무트로 못 나왔습니다. 왜? 다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럼 사람이 없어지. 거기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주고. 근데 김만덕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육지에서 객주를 하면서 많은 식량을 사다가 제주도 국민들을 살렸죠? 살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조대왕이 내가 너에게 무슨 상을 줄까? 아무도 벼슬아치들도 못 살리는데 김만덕이라는 객주 CEO가 그 많은 백성을 살렸단 말이에요. 쌀을 사가지고. 근데 김만덕 그분은 CEO는 뭐라고 답변했어요? 그런 거 필요 없고 내 소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임금님 용안을 뵙는 거. 임금님을 하면 그 당시는 임금님은 아무나 못 봅니다. 그렇죠? 임금님이 미복을 하고 시내 나와도 몰라보죠? 그냥 사진이 없어, 사진이. 그래, 몰라. 그런데, 아니, 일개 여인이 임금님 용안을 보겠다? 그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당시 신분책에서. 거기다 또, 그 김만덕 그분은 기적에 올라와 있어. 기생이란 말이야. 원래 양반댁 따님이었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한 분을 정조대왕께서 얼굴을 보고 싶다는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응? 그래서 벼슬을 내립니다. 벼슬이 뭐냐면 은여라는 벼슬을 주면 임금님 볼 수 있잖아요. 은여니까. 그래서 은여의 벼슬을 내려서 정조대왕이 만나줍니다. 만나줘요. 이게 여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페리얼이 되시면 가서 대통령 만나볼 수 있다니까. 임페리얼 되시면 대통령 별거냐고 가서 만나보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기부 착해가지고 만나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정조대왕이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많은 돈을 썼으니 내가 뭘로 보상을 해줄까? 김만덕 CEO가 대답합니다. 저는 잃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잃지 않았으니 어찌 제가 잃은 것이 있겠습니까? 맞죠? 역시 CEO는 CEO예요. 사람을 잃지 않았으니 제가 어찌 잃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부자가 돼요. 다시. 그리고 또 하나 소원이 뭐였어요? 금강산 구경을 가고 싶다 이거야, 이 양반이 이제.
그래서 그 양반 그 사대불도 못 가는 금강산으로 갔잖아요. 응? 그거 봐요. 그러니까 임페리알이 되시면 금강산도 가시고 대통령 얼굴도 보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집에만 채우면 그렇게 못해. 다 줘버렸어요. 다 주니까 또 들어와. 왜? 재물을 썼지만 사람을 잃지 않았으니 또 돈이 틀어져. 들어와요. 자, 성공을 하시려면 두 개의 때를 만나야 된다고, 두 개의 때를 만나야 된다고 역사에 계속 나옵니다. 두 개의 때를 만나야 된다. 그 두 개의 때가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다 해요. 하나는 이게 뭐예요? 천시를 얻어야 돼. 천시. 하늘의 때를 얻어야 돼. 하늘의 때. 하늘의 때. 이 하늘의 때, 천시는 자기가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이건 도대체 조정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으려면 언제 씨를 뿌려야 돼요? 봄에. 그게 천시예요. 천시. 봄에 씨를 뿌려야 돼. 천시를 어기고 가을에 씨를 뿌린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천시는 자기가 조정할 수 없는 변수예요. 그 다음에 이건 역사와 기술과 경제와 정치, 이것의 흐름이에요. 역사적 트렌드라고요. 지금 만약에 IT 기술이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으면요, 대통령 사업 못합니다. 못해요. 과거 1970년대, 80년대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한계 비용이 제로인 시대가 올 거다 그랬어요. 한계 비용이 제로인 시대가 올 거다. 다시 말하면 비용이 제로인 시대가 올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경제학자들은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미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맞다, 올 거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만약에 카톡 하는데 돈이 들어가 봐요. 돈 1,000만 원 받아봐야 카톡 10개 해보면 다 없어져 버려요. 자기 지금 파트너가 이제 10만 명인데 어떻게 지금 한계 비용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다고요. 인터넷 모든 자료가 다 들어있어. 모든 유튜브 영상 다 들어있어요. 그게 없으면 사업 못해요. 그게 천시예요. 그러니까 천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 그 천시를 자기가 조정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인터넷 세상을 만들고 한계 비용이 제로인 세상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추나추동, 이 원형 이정이라고 그러는데 추나추동을 조정할 수가 없다고요. 그 천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아야 돼. 예를 들면 김만덕 CEO가 정조대왕의 용안을 배울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뭐냐고요? 천시를 얻었어. 그놈 가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 그걸 어떻게 김만덕 CEO가 조정하냐고. 그때 그렇게 해서 천시를 알고 백성을 구제했어요. 그걸 정조대왕이 아시고 만나준 거 아니에요. 만나준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정조대왕이 어떻게 제주도 객주의 사장을 아냐고. 몰라요. 그게 천시예요. 천시는 자기가 조정할 수 없지만은 알아야 되고 그때 선한 행동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천시를 거스르면은 어떤 누구도 성공할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 강태공 잘 아시죠? 강태공이 뭐 하는 분이에요? 이거? 낚시꾼? 낚시꾼은 낚시꾼이에요. 낚시하면서 뭘 낚고 있었어요? 새우를 낚았죠? 근데 그냥 낚은 게 아닙니다. 강태공은 오늘날 개념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천문, 지리까지 통달한 분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했어.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하면 세상을 얻을 수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 근데 천시를 못 얻었어. 뭐예요? 그 당시 나라가 상나라인데, 상나라.
또는 은나라라고 그러는데 상나라가 튼튼했어. 그러니까 천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상나라 마지막 왕이 주왕이야. 주왕. 예첩이 달기라는 여자. 그 영화 있었죠. 그런데 상나라 이 사람이 폭군이어가지고 나라가 망해가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부패했어. 강태공은 이제 천하를 얻을 수 있는 때가 됐구나. 알았어. 때가 됐구나. 왜? 저거 곧 망해. 곧 망해. 저거 치면 무너져. 치면 무너져 상나라. 왜? 임금이 폭군인데다가 공무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부패. 뇌물만 주면 다 나가만. 뇌물만 주면 다 넘어가. 상나라는 가망이 없네. 천시가 그걸 천명이라고 그럽니다. 천명이 다 했네. 천명이 다 했네. 천명이 다 한 거야. 천명이 다 했네. 그러면 상나라가 천명이 다 했다고 해도 거기 왕이 있고 주왕이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폭군이야. 거기다 부패했어. 그러나 그 관료들 유능해. 근데 이제 가만 놔두면 무너집니까? 안 해요. 쳐야 되거든. 치려면은 누가 쳐야 돼? 강태공 혼자 쳐? 안 돼요. 그 무너져가는 천하를 주도권을 장악하고 끌고 갈 수 있는 배포와 리더십을 가진 인물, 주군이 필요해. 그렇죠? 주군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그 주군을 기다리면서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주군을 기다리면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낚시, 미늘이 있는 낚시가 아니고 고든 낚시. 고든 낚시를 집어넣고 있었어. 그러면서 중얼중얼 그랬어. 물고 싶은 놈은 물어라. 그러고 물고 싶은 놈은 물어라. 근데 주나라의 문왕입니다. 주나라를 기반을 닦은 분인데 문왕도 사람 천시가 왔다 하는 걸 알았어. 저 은나라, 저 상나라는 치면 무너진다. 왜? 천명이 떠났어. 천명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무슨 번쩍하면서 계시가 내려온 게 아니고 민심을 천명이라고 그래. 민심을 천명이라고 그런다. 민심이 떠나면 나라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민심이 떠나면 나라는 무너져. 그만큼 민심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왕조에서 천명이 떠났다 그 말은 민심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민심이 떠났어. 민심이 이미 상나라를 떠났는데 이제 이게 뭐예요? 천시야. 천명이 갔구나. 천시가 왔다. 근데 천시만 가지고는 천하를 얻을 수 없어요. 천시만 가지고는 임페리얼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역사적으로. 뭘 만나야 돼요? 인시를 만나야 돼요. 인시. 사람이요. 자, 강태공은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천하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 능력을 가지고 있어. 혼자는 안 돼. 그러면 이 천하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천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배포와 인격을 가진 주군을 만나야 돼. 만난 게 누구예요? 문왕을 만난 거예요. 근데 문왕 밑에 얼마나 많은 문무백관이 있겠어요. 나라의 왕이니까. 그렇죠? 거기에 장수도 많고 선비도 많고 유능한 관료가 많은데 한 사람이 없어. 한 사람이 없는 거야. 누구? 이 문무백관을 한꺼번에 이끌고 갈 인재가 없어. 그렇게 가면 천하를 못 얻어. 전쟁해봐 져. 그러다가 낚시질하고 있는 이 영감탱이를 만난 거야. 이게 낚시하고. 왜 영감탱이냐? 이때 강태공의 나이가 72세야. 혹시 7학년 2반 손 들어봐. 7학년 2반. 안 계시네. 전부 다 6학년이고. 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요즘은 이게 할매인지 아줌마인지 구분이 안 돼. 이게. 이게 72세예요. 72세 동안 놓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천시가 오면
천하를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을 만나야 돼. 이 천하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과감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배포와 인격과 능력을 가진 주군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낚시질하고 있어. 근데 문왕은 이 문무백관을 한꺼번에 끌고 갈 군사 전략가, 정치 전략가를 맞아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못 만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찾고 있었어. 그러니까 둘이 서로 찾고 있었어. 근데 강태공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찾아가지 않았어. 낚시질 하고 있는데 문왕이 찾아왔어. 소문을 듣고. 낚시질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둘이 천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문왕이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당장 낚싯대를 치우고 주나라 총사령관으로 부임합니다. 72세. 72세.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아직 72세 안 되셨죠? 예? 77. 77이면 그게 보통 숫자가 아니네. 럭키 세븐. 그러니까 이게 강태공은 육군 총사령관이었지만 이 어른은 어때요? 3군 총사령관이 될 수 있잖아, 지금. 이게 77이면 이게 럭키 세븐이 둘이잖아요. 그러면서 낚시질하고 있는 영감을 군사, 다시 말하면 총사령관으로 모셔가고 가면서 즉각 국상, 오늘날 같으면 국무총리 자리를 줘요. 그런데 강태공이 부임하면서 주나라가 막강해지기 시작해. 한 사람 때문에 막강해지기 시작해서. 근데 문왕은 상나라를 치지 못합니다. 왜? 나이가 그때 90세였어요. 90세 가지고 병이 들었어. 그래서 그 아들 무왕이죠. 무왕의 군사가 되어 상나라를 쳐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 애터미 지사가 있는 산동성, 거기에 제나라입니다. 제나라의 군주가, 초대 군주가 강태공. 초대 임금이 강태공이라고. 73세에 그러니까 임금이 된 거예요. 예. 그 당시 인간 평균 나이가 40세도 안 됐으니까 얼마나, 아니 산신령이죠. 72세면 거의 산신령급인데. 예. 근데 강태공이 언제 죽었는지 기록이 없어. 찾아보면 강태공은 산신령이 되었다 그렇게 돼 있어. 139세까지 사시다가 신선이 돼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돼 있어. 그만큼 뛰어난 거지. 그러니까 7학년 분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한나라를 창건한 분이 누구예요? 네? 큰 소리로? 유방.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유방이야. 그 사람. 유방이 한중 땅 지금 사천성 거기 갇혀가지고 항우한테 꼼짝을 못해. 근데 유방 밑에는 어마어마한 장수들과 참모들이 있어. 번개 같은 장수들. 그리고 소하, 조참, 장량 같은 책사와 참모들이 있어. 근데 천시를 얻었는데 항우가 지금 이 진나라가 진시황이 폭정을 해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서 이 때려엎고 천하를 차지해야 되겠는데 천시를 얻었죠. 진나라가 지금 망했으니까. 그리고 아직 조금 덜 망했어. 덜 망한 놈 밀어버리면 망하잖아요. 근데 장량, 조참, 소하, 번개 같은 장수들과 참모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없어. 한 사람이 없어. 이 삼군, 이 군대를 통할하고 참모들을 통할할 수 있는 인물이 없어. 인실을 만나야 돼. 죽으라고 찾고 있는 게 이놈이 어디가 있는지 말이야. 그 누가 찾았어요? 저놈이네 하고 찾은 게 항우 밑에서 병장 노릇을 하고 있는 한신이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장량이 보니까 저놈은 천하를 엎어버릴 전략을 가지고 있네. 찾죠?
항우 밑에 있는 놈을 탈출시켜서 유방한테 보내죠. 유방한테 보내요. 보내가지고 한신이 밑에 들어오면서 맨 처음에 유방도 몰랐어. 저놈이 그런 놈이지. 그래가지고 소대장을 시켜서 창고지기 소대장. 근데 그 밑에 소하가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응? 이놈을 지금 여기다 소대장을 시키면 도망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유방이 하는 소리가 그러면 장군을 시켜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군이 그렇게 하니까 말이야 천하를 못 차지한다 이게. 저놈은 지금 장군감이 아니라 이거야. 장군감이 아니야. 그 소대장 놈한테 에? 장군감이야. 그럼 뭔데? 대장군감이라. 대장군감. 그러니까 목욕 재개하고 저놈 이침식을 하라 이거야 지금. 에? 그렇게 했죠. 유방이 천하를 얻게 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허면 될 거 아니야. 허면. 그러니까 절대로 반대를 안 해. 참모들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이 허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한신을 파초 대원수로 임명합니다. 그때부터 단 3개월 만에 중원을 휩쓸어버려 한신이. 바로 사람. 그러니까 유방도 천시를 만났는데 인시를 못 만나. 그게 찾고 있었던 게 찾고 있었어. 그래서 결국 진나라 땅을 다 수복해서 한 제국을 건설하고 한 고조가 됩니다. 자, 그와 같이 지금 천시가 왔어요. 천시가 뭐예요? 지식정보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돼요. 엄청나게 3차 산업혁명까지는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뭐 입만 열면 떠들어. 입만 열면. 그것은 다보스 포럼에서 찰스 수왑이라는 다보스 포럼을 만든 사람이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을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전 인류가 알게 됐어요. 3차 산업혁명까지는 몰랐어. 그런 게 진행되는지를 몰랐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어. 그게 뭐예요 지금? 한계 비용을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일자리를 없애버려. 엊그제 내 은행에 갔다 왔는데 우리 동네 은행이 없어져 버렸어. 은행 지점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다른 동네 은행으로 갔어. 그 이 통장을 정리해야 되겠어서 우리는 아날로그 세대거든. 근데 우리 동네 은행 지점에서 요 모바일 앱을 깔아놨어. 근데 그놈 은행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래서 그놈 앱이 안 돼.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다른 동네 은행으로 갔어. 근데 그 은행이 엄청 큰데 사람이 5명 앉아있어. 문지기까지 5명에 문지기까지. 그래가지고 여자 과장님이 여기다 앱 새로 깔고 뭐 했는데, 야, 작년하고 지금하고 이게 모바일 뱅킹 앱이요.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굉장히 편리하게 또 돼 있더라고. 왜 어떻게 발전할지를 몰라. 그런데 내 일을 처리해 주던 여자 과장님이 왜 은행에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그랬더니 저도 불안해 죽겠습니다. 은행이 철밥통인데 왜 불안해? 말씀 마십시오. 제가 언제 쫓겨날지 모르겠습니다. 은행의 지점이 점점 없어져. 점점 없어진 이유는 은행 경영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뱅킹에 이 금융거래 95%가 모바일 거래라고 합니다. 대면 거래는 여기 77이나 전화 이런 분들만 여기 가서 하지. 젊은 사람은 거기 찾아갈 일도 없고 찾아가기도 싫고 손가락 몇 개 가지고 요러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금융거래의 95%가 모바일로 된다 이거야. 그러니 직원이 무슨 필요가 있냐. 직원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어. 이게 뭐예요? 천시가 온 거예요. 어떤 천시? 애터미 사업을 할 천시가 지금 온 거였어. 왜? 직업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없어지면 이놈의 회사도 없어질 거 아니야.
당연한 의심이고 합리적 의심이에요. 그렇죠? 합리적 의심이에요. 근데 경영진은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도 없어지면 어떡하지? 다 없어지면 나중에 운전대에 앉아있으면 교통위반으로 걸릴지 몰라요. 자율주행하지 왜 네가 운전해? 이렇게 되면 모릅니다. 언제 그렇게 될지. 이 분당선 보세요. 나 분당선 타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니 기관사가 없어. 이 기관사가. 그럼 맨 앞으로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앞이 훤하게 보여. 그렇죠? 지가 그냥 여기서는 또 지가 서. 이야. 근데 중앙 컨트롤 하는 게 훨씬 편하답니다. 그 기관사가 있는 것보다 훨씬 낫대. 지금 기술 수준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 지하철의 모든 기관사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렇죠? 옛날에 서울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표 끄는데 표 끊어주는 놈, 어떤 놈은 이제 펀치 가지고 구멍 뚫는 놈, 있었잖아요. 그거 다 없어졌어, 지금. 다 없어져 버렸어, 우드로가 버려서 다 없어져 버렸어. 그걸 이게 딱 되면 삑 하고 열리는데 왜 구멍 뚫는 놈이 왜 필요하냐고, 거기서. 필요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 사업도 없어질 게 아닌가?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경영진은 생각하고 있어요. 하이테크, 하이터치.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테크, 기술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인간은 인간적 손길을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 손길을 더 원해요. 우리 어르신 또 강의를 듣고 집에 갔더니 잘생긴 여자 로봇이 주인님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 하고 그 마누라가 어디 갔다 지금 오는 거야? 그 로봇이 하는 게 좋겠냐 이 말이야. 아침에 떡 일어났더니 주인님 커피 끓여드릴까요? 다시 말하면 하이테크가 되면 될수록 인간은 하이터치 시대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인간적 손길이 아니고는 인간은 도저히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여기서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이미 실험에서 전부 증명이 됐습니다. 인간의 터치가 없으면 인간은 죽는다. 죽는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구봉서 씨라고 아시죠? 우리 세대의 코미디언 제 1호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같이 활동했던 비실이 배삼룡이. 그 사람은 다리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구봉서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TV에 나와서 이제 대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동료 어린 이제 코미디언도 같이 이렇게 배석을 하고. 근데 배삼룡이 얘기를 하더라고. 어느 날 배삼룡이한테 전화가 왔더랍니다. 형님, 저 전원주택 하나 샀는데요. 이야,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구봉서 씨가 막 뭐라고 그랬대. 야, 이놈아! 안 그래도 말이 없는 놈이 너 혼자 있으면 말을 하루 종일 안 할 거 아니냐? 비록 서울이 공기는 나쁘지만은 오늘은 내가 짜장면 사고 내일은 네가 짜장면 사고 그렇게 짜장면도 나눠 먹고 살아야 사는 거지. 그런데 얼마 후에 배삼룡 씨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 병원 우울증. 그런데 왜 후배 코미디언들이 배석을 했냐면은 병원비가 없어. 병원비가 없어서 후배 코미디언들이 돈을 객출해가지고 병원에 이제 구봉서 씨가 대표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구봉서 씨가 주치의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아니, 선생님, 의술이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저 새끼 병 하나 못 고칩니까? 의사한테. 그러니까
그 닥터가 아니 선생님 병이 있어야 고치죠. 병이 없어 병이. 마음의 병이야 마음의 병. 병이 있어야 고치죠. 아니 구봉서 씨가 TV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니까. 그래서 사람은 공기가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고 터치 투 터치. 서로 인간이 접촉하고 살아야 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가 곧 뭐예요? 인시예요, 인시. 천시를 지금 만났어요. 지금 직업이 다 없어져.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 뭐예요? 휴먼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터치 투 터치. 휴먼 터치 사업이라고요. 휴먼 터치는 로봇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현재까지는 절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로봇은 한 공장, 한 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그것이 육체 노동이 됐건 지식 노동이 됐건 다 할 수 있답니다. 한 공간. 그런데 애터미 사업처럼 버스 타고 돌아다니는 것은 못한대. 오늘 콜마에 가서 강의를 듣고 대전에 들렸다가 누구를 만나서 순천으로 간다. 그 짓을 못한단 말이에요. 로봇은. 어디 가서 버스를 타고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그걸 모조리 입력해 주지 않으면 이놈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휴먼 터치 사업이기 때문에 로봇은 못한다. 현재 기술로서는 못한다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 사람이 하는 수밖에 없다. 사람이 하는데 천시를 얻었으니 없다고. 이게 바로 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자기도 모르게 뭐가 없어져 버려 그냥. 뭐가 없어져 버려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져 버려. 이때 여러분들은 천시를 얻었어. 이제 앞으로 직업이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 경우에 이제 인시만 얻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인시를 얻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 내가 천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IT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로봇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진행될지 I'm not sure. 아무도 몰라. 그러나 내가 사람을 어떻게 얻을지는 내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면. 자,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다 갔는데 이거 빨리빨리 합시다. 자, 어떻게 얻는가 보자고. 이제.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가한 한자입니다. 구름, 비. 한가한 구름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한가한 구름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자, 다음 봅시다. 이게 원래 비라는 것은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늘의 은혜이기 때문에 비는 그놈이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도둑놈이건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내려줘요. 그렇죠? 똑같이 내려줘요. 이게 하늘의 은혜예요, 비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비가 온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할머니한테 그렇게 들어요. 비가 오신다 그렇게 들었어요. 네, 하늘의 은혜가 내린다예요. 그런데 한가한 구름, 혼자 고고하게 떠있는 새털 구름은 대단히 아름답지만 거기서는 비가 오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서 크라운의 초등학교 졸업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혼자 고고하게 안 있어서 그래요. 고고하게 있으면 거기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자, 다음. 주역에는 미룬부루라고 그랬어요. 미룬부루는 구름은 빽빽하게 비가 올 것 같은데 안 온다 이거야. 비가 올 것 같은데 안 와. 파트너는 무지하게 많은데 포인트가 안 올라와. 이게 그래야 이게 수당도 생기고 직급도 올라가고 할 건데 파트너는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질이 멸렬해. 서로 싸우고 2년 전년 했었구만 해서 싸워. 그러니까 말구로 가네 무슨 굽으로 가네 그러고만 다 아니야. 파트너는 많지만 구름은 빽빽하게 했는데 피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역에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다음. 자, 구름이 비가 내리려면은 그 가운데 물방울을 끌어다니는 빙정, 가운데 역할을 해주는 그게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물방울을 그 안개 있죠. 그걸 100개 끌어 모으면 비가 된답니다. 100개가 달라붙어야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100개가 달라붙지 않으면 가벼워서 떠 있어요. 중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빙정 역할, 물방울을, 작은 물방울을 끌어당겨주는 그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된다. 내가. 그래서 파트너, 소비자 집단을 100명을 모으라고 하는 게 100명이 모으면 물방울 100개가 모이면 비가 돼 떨어져요. 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해? 흡인력이라. 끌어당겨야 돼. 내가 빙정이 가운데 있으면, 리더가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을 끌어당겨야 돼. 끌어당기는 거, 이걸 매력이라고 그래. 매력이 있어야 돼.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 돼.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킴 교수가 매력자본이라는 책을 썼죠. 매력자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전에 프랑스 사회학자가 자본을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하나는 경제자본. 경제자본은 돈이에요. 부모로부터 돈을 얼마나 물려받았느냐. 만약에 역삼동에 6충 상가를 물려받았다면 어때겠어요? 여기 없어도 되죠. 이게 말이에요. 옆에만 신경질 나게 말이야. 사람들 많은데. 왜? 경제자본을 물려받은 거예요. 두 번째 문화자본이에요. 문화자본은 학위.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의사 자격, 변호사 자격 있죠. 학력이야, 학력. 문화자본은 학력이라고. 세 번째는 사회자본. 사회자본은 소셜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인데 모든 인간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고. 어퍼 클래스도 가지고 있고 로우 클래스도 네트워크 다 있어요. 이모, 고모, 삼촌 다 있죠. 조카 다 있고 네트워크야. 네트워크. 근데 일반적으로 로우 클래스에서는 그런 네트워크가 돈만 들어가. 오늘 결혼식 하는데 축의금을 얼마 할까? 어퍼 클래스 네트워크는 전화 한 통이 1억씩이야. 그러니까 그 소셜 네트워크가 돈을 벌어주더라. 돈을 벌어줘. 근데 보통 백성들은, 보통 국민들은 그 네트워크가 돈을 벌어주지 못한다니까요. 자, 그렇게 턱 나오니까 캐서린 하킴 교수가 영국 경제대학 교수죠. 지금 사회학 교수인데. 자본을 이렇게 분류하면 일반 국민들이 부자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경제자본을 물려받거나, 경제자본? 그렇죠? 빌딩, 땅, 주식, 로열티 받을 수 있는 기술 다 물려받았어.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평생 살아요. 문화자본을 물려받았거나, 부모로부터 엄청나게 좋은 대학을 나와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닥터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걸로 살 수 있어요. 사회자본. 어퍼 클래스에서 굉장히 좋은 소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그거 돈 돼요. 근데 그것은 서민들이 가질 수 없다. 가질 수 없어. 그러면 다른 자본을, 굉장히 중요한 자본이 있는데 그 자본이 빠져있다. 그 매력자본이에요. 매력자본이에요. 매력은 인간을 끌어다니는 힘이거든. 근데 하킴 교수는 매력을 구성하는 요소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 첫째, 미모. 미모 그러면 키가 팍 죽는 분들이 많죠. 그것만 매력이 아니야. 얼굴만 이쁘다고 매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모르시지만 신사분들은 알아. 룸살롱에 가봐. 이쁜 여자들이 시글시글 하는데 매력은 없어요. 매력은 없다고. 옷 입는 거. 옷을 좋은 건 입으라는 게 아니야. 자기에게 맞는 코디를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말씨. 유머와 위트. 행동거지가 처음 봐보면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등등 매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를 매력적으로 하지 않으면 상류사에 올라갈 수 없다. 그러면 이 흡인력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매력적으로 하는. 매력이 있어야 누굴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매력이 있어야. 자, 봅시다. 자, 다음. 비가 내리게 하려면 바로 매력으로 물방울을 끌어들여야 돼요. 100명을 끌어들여야 돼요. 자, 다음. 자, 그래서 흡인력이 생기게 하려면 아주 늘 강조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운이 이대로 하면 흡인력이 생깁니다. 이대로 하면 매력이 생긴다고요. 매력이. 그래야 사람을 끌어당겨야 적어도 100개의 작은 물방울을 빙정이 끌어당기면 그것은 무거워서 중력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지는 게 피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날씨가 추우면 그게 눈이 돼서 내린단 말이야. 눈이. 자, 여기 사운나 이걸 이대로 하면 매력이 생긴단 말이야. 첫째, 뭘 중요시한다고요? 영혼을. 이건 인간을 중요시한다. 아까 우리 노래 들었죠? 사람이야,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돈과 직급을 중심으로 하면 사람이 매력이 없어져요, 매력이. 돈과 직급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 말은 아주 부드럽게 하면서 내가 파트너들의 성공을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뒷구멍으로는 자기 직급과 돈을 챙기고 자기 가족의 승급이나 직급을 챙기고 있으면 파트너들이 모를 것 같냐면 알아요. 파트너는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로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분란이 일어나고 쪼개져. 그 사람은 절대로 존경을 받을 수도 없고 존경을 못 받는데 무슨 놈 성공이에요. 물리적으로 성공이 됐다 하더라도 존경을 못 받으면 그건 성공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건 개같이 벌어서 개같이 쓰는 거지 개같이 벌어서는 절대로 정성같이 쓸 수 없어요. 자,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이게 칸트 철학의 최고봉입니다.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남의 시다바리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장동건이가 써서 제가 씁니다. 친구라는 영화에서 장동건이를 자꾸 누가 친구가 시키니까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개발, 자기개발, 자본 축적이 안 되면요. 자본 축적이 안 되면 평생 나무 밑에서 시다바리 하다가 평생을 보냅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해요.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생산성이 여기서 나와요? 그 자본은 인적 자본입니다. 물적 자본, 아까 전에 경제 자본을 가져도 되고 문화 자본,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사회 자본을 가져도 되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면 매력 자본이라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매력 자본이라도. 그러면 상류사회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가서 휴식 시간에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시고 나는 이렇게 왜 매력적인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매력적인가? 야, 내가 안 좋을 일이나 좋을 일보다 더 매력적이네? 남자분들은 야, 내가 브래드 피트보다 더 매력적이다. 난 브래드 피트가 가장 멋있는 게 그 영화 있어요. 300이라는 영화 있죠. 300. 300. 호머의 일리어드 또는 일리아스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을 그린 영화가 300이에요. 아니, 그건 다음의 얘기고, 트로이란 전쟁이에요. 트로이란 전쟁에 이 브래드 피트가 나오죠. 야, 거기서 진짜 아킬레스로 나오는데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 자, 그러니까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건 자기 첫 번째는 인간을 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칸트가 아니에요. 이게 칸트가. 두 번째는 양심을 소중하게 여긴다. 모든 인간은 양심이 있어요. 양심은 미세한 소리를 내는데 그 미세한 소리가 신의 소리입니다. 양심. 나쁜 짓을 하면서 저쪽 배꼽 밑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소리가 양심의 소리예요. 양심의 소리예요. 그 양심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다단계로 오면은 1년 반 만에 크라운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켓 엔진 연구도 안 하고 우주로 뛰어오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떨어져.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떨어져.
그래서 신화에 나옵니다. 이카루스라고 그래. 이카루스가 가짜 날개를 달고 하늘로 솟아 올라가. 너무 높이 올라가서 태양열이 뜨거워가지고 가짜 날개가, 밀랍으로 붙인 가짜 날개가 녹아서 떨어져 버려. 그래서 그리스 앞바다에 떨어져 죽었다. 그게 지금 이카루스 신화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준비도 하지 않고 가짜 날개로 너무 높이 날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떨어져 죽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기가 크라운은 뭐 왕관이에요. 왕관. 그런 격언이 있죠. 왕관을 쓰고자 하는 자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왕관의 무게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닙니다.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걸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왜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견디게 지금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생각을 경영한다. 이 말도 참 추상적인 말인데, 이건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비전이야. 비전은 내가 장차 되고자 하는 이상적인 상태야. 뭐가 되고 싶으세요? 비전. 임페리알이 돼서 10억을 받고 싶죠. 그게 비전이라니까요. 비전이야. 그게 없으면 당장 나가서 속 긁어놓으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안 오고 말지. 안 한단 말이에요. 비전이 없으니까 그래요. 비전.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는 비전을 창출. 근데 이 비전을 자기만 창출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파트너들에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허풍친다고 비전이 되나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 저도 이 교회 저게 교회를 다니는데요. 믿습니다. 그 사람은 못 믿어요. 죽어도 못 믿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오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 발음이라 좀 정확하게 하지 말이에요. 믿음은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져야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념이에요. 그게 신념이라고요. 신념은 내가 신념을 가져야지.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에 옛날에 우리 고관대장처럼 절 믿어주세요.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어? 믿음은 그 사람이 나를 믿어달라고 하기 전에 믿음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가는 거라고요. 그런 거지. 믿어주세요.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못 믿는 놈이 많다 그 말이거든.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자예요? 믿을 신자예요. trust인데 이건 사람 인자고 말씀 한자예요. 그 사람의 말이 후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노노웨이가 이 말이 나오지만은 고대 그리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세네카라는 사람이 쓴 의무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의무론에 이것이 딱 나와.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의무론에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 사람의 말이 후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르 해가지고는 그 사람 못 믿는다. 못 믿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내 파트너들을 동반성장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못 믿는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90% 참말을 하는데 10% 거짓말을 해. 그럼 그 사람을 믿어요? 그걸 최소유로 법칙이라 그래. 가장 열악한 조건이 전체를 규정한다는 게 최소유로 법칙이에요. 만약에 사과가 99%는 성한데 1%가 썩었어. 그 썩은 사과예요? 성한 사과예요? 사람들은 지금 다수결 원칙에 의하면 99%가 안 썩었잖아 지금. 그러면 그걸 성한 사과로 분류해야 되는데 썩은 사과로 분류한다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스폰서가 거짓말을 1%만 해도 100% 거짓말한 것으로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최소유로 법칙이라고 해요. 최소유로 법칙.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가장 열악한 조건이 전체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규정한다. 곰탕집에 가서 식사를 시켰더니 다른 사람 곰탕은 다 괜찮은데 자기 곰탕에 바퀴가 빠져 죽어 있어. 바퀴가. 그러면 내 곰탕만 바퀴가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놈의 식당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가장 열악한 조건이 전체를 규정한다. 이게 최소요로 법칙이라 그래. 그건 인간사 모든 것이 다 최소요로 법칙에 규정됩니다. 다 그래, 다. 모든 게 삼라만상이 다 그래. 우리 숙녀분이 지금 폐도 건강하고 위장도 건강하고 간도 건강해. 다 건강한데 신장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이분의 전체적인 건강은 신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소요로 법칙이에요. 가장 좋지 않은 조건에 의해서 전체가 결정된다. 전체가.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사업을 하셔도 나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 내 전체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전체를. 그래서 드레스업하라는 게 옷을 깨끗이 입고 뭐 좋은 옷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코디를 하고 그렇게 다니라는 게요. 미국에서 경영학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세일즈맨이 그 물건을 팔 확률의 80%가 일단 외모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외모에 의해서. 나머지 20%가 나머지 10%가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 조리가 있느냐, 엉터리냐, 허풍이냐, 그거죠. 나머지 10%가 회사의 인지도나, 그 다음에 제품의 품질, 그것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먼저, 그런데 딱 들어오는데, 인상이 사기꾼 같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못 판다. 말을 듣지 않아 버려. 그게 미국같이 합리주의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감정을 앞세우는 사회거든. 감정이 앞서. 논리가 앞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자동차 접촉 사고로 싸우고 있는 놈 보면은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 가지고 안 싸워. 이 새끼야 젊은 놈이 삿대질 하냐고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자동차 사고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가지고 이 젊은 놈이 말이야 이 말을 함부로 한다고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어. 응? 그러면 또 젊은 놈은 뭐라고 그래? 당신이 뭔데? 뭐 그렇게 싸워. 뭐 당신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또 싸워 또. 아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보세요. 논리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당신 몇 년생이야? 뭐 당신이라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 국회의원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세우는 사회. 그래서 옷을 깨끗하게 입고 코디를 잘하라는 거예요. 코디를. 계산의 하킴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계산의 하킴 교수가 돈을 못 물려받았고 학력도 그렇고 캐리어도 그렇고 소셜 네트워크도 그렇던데 매력마저 없다면 당신은 평생을 시다발에서 살다 끝난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명심해야 돼요. 명심. 근데 그 매력을 가꾸는 건 누구예요? 나요, 나. 그걸 왜 못하냐 이거야. 그걸 왜 못하냐 이거지. 자, 믿음의 신념에 대해 신념은 자기의 현재 의식과 신념은 그냥 내가 믿어야지. 그 신념이 아니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학자들이 그건 신념이 아니에요. 자기의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이 일치하는 상태를 신념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매우 매력적인 아가씨가 나는 임페리얼이 될 거야 이렇게 말로 중얼중얼해. 근데 배꼽 밑에서는 니 가진 것이 어떻게 니 가진 것이 어떻게. 요건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이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분석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이 일치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은 잠재 의식이 이긴다예요. 연말마다 아가씨들이 하는 게 있어요. 다이어트 계획표. 그래가지고 다 우리 신사분들은 금년 금주 계획표. 근데 그 이튿날 친구가 맛있는 치맥을 사왔어. 그럼 어떻게 해?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오늘 하루 먹는다고 내가 살찌냐? 기왕에 배린 몸 하루 더 먹고 하자.
다시 말하면 현재의식은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이건 분명히 현재의식이에요. 그런데 속에서는 다이어트를 하지 말아도 되는 이유를 찾아. 그걸 합리화라고 그래. 합리화를 찾아. 하루 더 먹는다고 더 살찌냐? 그러면서 먹어 이제. 그래서 신념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겸손이 생긴다. 겸손.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겸손하다는 것은 뭐 인사 잘한다든가 싱글싱글 웃는다든가 그런 거 아닙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요. 왜? 지가 다 똑똑하거든. 지가. 그래서 겸손은 남의 말을 경청하고 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런데 팍팍 우겨. 자기가 옳다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게 맞아요. 왜? 그게 자신의 경험의 한계예요. 경험의 한계.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험은 대단히 소중한 자산이지만 자산이죠? 그 경험 때문에 당신은 발전을 못하는 수가 많다요. 당신이 발전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당신의 경험이다요. 왜? 우리 인간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서울대학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저는 여기에 경험을 했지만 그쪽 강의 경험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강의 경험이 전체인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다 됐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국화와 칼이라는 책이 있죠. 그런 거 있습니다. 있는 걸로 하세요. 국화와 칼. 국화와 칼. 시중에 아주 영원한 베스트셀러니까 시중에 하면 당장 있어요. 국화와 칼. 그건 일본의 문화를, 일본인들의 의식구조를 분석한 문화인류학 책입니다. 근데 왜 그걸 썼느냐 하면은 미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를 한번 보세요.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을 점령했어요. 누가 통치합니까? 메가더 원수가 통치했죠. 그런데 그 나라를 통치하려면 그 나라 문화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통치 못합니다. 그 나라 국민, 그 나라 민족의 이 의식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 못해요. 근데 당시 미국은 떠오르는 세계 최고의 국가였기 때문에 일본인의 의식구조, 일본인의 문화, 조선인의 의식구조, 조선인의 문화가 어떤지를 전혀 몰라. 그러면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 국무성에서는 일본의 문화가, 일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겠거든. 그래서 연구를 부탁합니다. 연구를 뉴욕에 가면 콜롬비아 대학이 있어요. 콜롬비아 대학의 루스 베네딕트 여사에게, 루스 베네딕트 여사는 콜롬비아 대학 문화인류학 교수였어요. 그 교수에게 일본을 연구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루스 베네딕트 여사는 일본을 한 번도 가보질 않았어요. 그 당시 일본을 갔다 온 사람이 많은데 미 국무성은 그런 사람에게 일본 연구를 맡기지 않았어요. 왜 그렇겠어요? 일본을 가본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이 일본의 전체인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객관적으로 봐야 일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역사를 섭렵하고 많은 일본인들을 면접을 했어요. 미국에 와 있는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지식인들은 전혀 만나지를 않았어요. 여기 지식인들이 많은데 지식인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 속에는 칼을 딱 가지고 엉뚱한 소리. 지 속에 말을 안 해. 그런데 전혀 이 학력이 없는 사람들은 속에 말을 다 해버려. 그래야만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국화와 칼입니다. 일본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국화꽃이야. 근데 속에 뭘 가지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칼을. 그러면서 루스 베네딕트의 책을 쏙 읽으면 어떻게
어떻게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민족이 있을 수가 있는가? 쫙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다단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어떻게 돼요? 임페리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초등학교일수록 임페리얼이 잘 돼, 이게. 다른 엉뚱한 생각을 안 하거든.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와 마음을 일깨워주는 강의를 해주신